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가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그 CPU가. 여하튼 아이오만 29개라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은 건 26개까지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부평 1, 2공장 등산 창원에서 단 4개 공장,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에 각각 하나씩, 남아공, 우즈벡, 인도에 각각 2개씩, 러시아에 4개, 중국에 6개. 우크라이나하고 이집트에도 있는데요. 거기는 GM 자회사는 아니고 그 주문 계약 생산만 하는 그런 공장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국만 제외하는 나머지 공장들 전부 다 한국 GM에서 CKB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받는다, 100%를 다 받는 건 아닌데요. 물론 100%를 다 받는 공장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생산 물량이 24만 대인데요. 100%가 다 한국 GM에서 CKB가 갑니다. 즉, 이런데 대부분이 그런 CKB 조립 공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차 개발 능력이 있는 공장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CPU를 비교하면 당연히 한국 GM이 높이 나오죠. 이들보다. 왜 그러느냐? 이 총 제조비용에는 신차 개발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저 CKB 조립 공장에는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 한국 GM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당연히 높이 나오죠. 그리고 회사가 또 이런 그 그래프를 그려왔어요.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8년을 100으로 봤을 때 비용이 2014년에 148로 올라갔다. 무려 48%가 올라갔다라고요. 근데 밑에 임금 소송 97달러 포함이라고 해놓은 걸로 봐서 CPU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사기니까 97달러를 빼보면요. 빼고 계산하면 약 33% 내지 34%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도 커 보이죠? 근데 착시 현상을 유도한 겁니다. 이 점점점 때문에. 2009년과 2010년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좌우가 길어지죠. 길어지면 기울기는 낮아집니다. 자, 비슷한 것과 하나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을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2008년에 시급 3,770원이었고요. 올해 시급 5,21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38.2%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최저임금이 저 정도 올랐으면 비용이 33에서 34% 올라가는 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한테 그걸 한번 따져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중국 CPU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그려오라고. 절대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중국은 최저임금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3년에 중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7배가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교해보자라고 하면 들고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가동률이 낮아지면 CPU는 당연히 높아진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왜? 공장 가동 안 하고 있는 시간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다 CPU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트랙에 한번 걸려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CPU 수치가 너무 높아 물량을 줄여 하면 물량을 줄이니 당연히 가동률이 낮아지죠. 가동률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나도 노동자가 아무 잘못을 안 해도 CPU가 높아집니다. CPU 수치 또 높아졌어? 물량 더 줄여. 그러면 또 가동률이 낮아져서 CPU 수치가 높아지죠. 물량 줄여. CPU 수치 높아집니다. 물량 줄여. CPU 수치 높아집니다. 바닥으로 가는 경쟁이죠. 즉,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넌 미우니까 미워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죠. 핑계를 대니까 CPU 수치가 낮으니까 CPU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물량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어떤 계산법으로 저런 답이 나왔는지를 공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회사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회사는 믿을 겁니까? 민주노총의 독특한 평가 기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임원진들 엄청나게 평가를 해봤더니 100점 만점에 10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호셔 사장은
최하위 점수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점수는 공개 안 하겠다. 하지만 최하위니까 미안하지만 당신이 이번에 퇴출 대상이다. 라고 하면 사장님께서는 아이고 그러시겠죠. 제가 희생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갈 거냐. 수치하고 계산법을 공개하라고 하겠죠. 근데 미안한데 민주노총이 독특하게 쓰는 기법이라 보안사항이라 못 가르쳐드립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그러시겠죠. 영업기밀인데 하고 나갈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CPV 수치 무조건 한국이 높다라고만 얘기하고 계산법도 공개하지 않고 그냥 높대. 그러니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생산계획 쭉 가져온 자료인데요. 부평 1공장 제외하면 다 떨어집니다. 내수 수출. 그리고 내수에서 승부수를 내자고 하는 양반들이 계획 자체를 2012년과 13년보다 낮게 잡아왔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서 참 더 많이 팔아가지고 만회를 하자는 거예요. 수출과 CKD 물량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앞으로 계속 축소 재조정된답니다. 쉐보레 유럽 철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반기별, 분기별로 계속 재조정할 건데 축소될 것 같다라고 경영설명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나라에서 부품이 현지 생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CKD 물량도 계속 줄어들 것 같다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익이 어디서 나고 있는지를 적어온 자료인데요. 쉐보레 유럽이 손해가 난다는 이것도 사실은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일단 유럽 시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일단 이걸 믿어주기로 하고요. 내수 시장에서 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난대요. 그러면 대신 수출에서 이만큼 남고 CKD 부품에서 많이 남겨먹는다. 작년에 GMK 20XX 발표할 때랑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때는 CKD와 부품, AS 수익성이 낮아서 외주화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CKD와 부품에서 제일 많이 남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재무 예상도를 그려하는데요. 이 도대체 제정신 박힌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협박이죠, 완전히. 올해 적자입니다. 내년에 부적자입니다. 내후년에 훨씬 적자입니다. 그 후년에는 훨씬 더 적자입니다. 얘들 왜 한국에서 사업하죠? 이런 거 그려올 거면. 올해 2월에 GM이 발표한 실적 결과입니다. 애니얼 리포트의 한 페이지인데요. 스페셜 아이템만 정리한 겁니다. 스페셜 아이템이란 연초에 사업계획 짤 때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 또는 비용이 발생하면 연말에 회계장부에 기입하는 건데요. 이게 아래 게 2012년 스페셜 아이템이고 위에 게 2013년 스페셜 아이템입니다. 아래 거부터 보시면요. 이 GM 코리아 웨이지 리티게이션 그거를 해서 한국 GM 임금 소송 가액이라고 해가지고 336 가로라고 했는데요. 이건 3억 3,600만 달러의 손실,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위로 가시면 IO에서 발생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2012년에 통상임금 소송 관련 충당금을 수천억을 회계장부에 미리 반영함으로써 멀쩡한 흑자격을 적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스페셜 아이템이 이상합니다. 리버설 러브라고 해서 한국 GM 임금 소송 가액의 환입이 발생하고요. 577 괄호 맞춰져 있다는 것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5억 7,700만 달러의 플러스 계정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저게 뭐죠? 작년 12월 18일 날 통상임금 관련 가부로토텍 대법원 판결이 나자 GM은 3년치 체불임금 안 줘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용자 받았던 거 이때 다시 환입시키죠. 그러면 엄청난 흑자가 나야 정상이에요. 작년에 저 다시 플러스 계정으로 잡아놨어요. 근데요 여기서 뒤통수를 치죠. 쉐보레 유럽 철수와 관련한 비용 6억 2,100만 달러를 작년 말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쉐보레 유럽 철수하죠. 쉐보레 유럽 철수 결정은 작년 12월 5일 날 났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쉐보레 유럽 철수와 관련한 비용이 일체 발생하지 않고요. 올해와 내년에 발생하죠.
터키요. 그런데 이미 작년 연말에 회계장부에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러고서 뻔뻔스럽게 경영 설명에 미네르바 CFO가 와서 작년 한국 GM 실적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수익도 안 나고 적자도 안 나고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그 감사보고서가 뜬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해봐야 이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려오면 안 되죠. 이미 쉐보레 유럽 철수병은 이쪽에 다 잡아놨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데 도대체 유럽 철수가 끝나는 2015년 뒤에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는 걸까요? 그리고 내수에서 스쿠스를 보자고 하면서 내수는 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난다고 그러고 수익이 남는다는 수출과 CKD는 물량을 줄이고 있고 도대체 어디서 수익을 남기라는 겁니까? 차라리 말이나 이쁘게 하면요. 그 경영 설명을 듣고 대의원들이 GMK 20XX 너희들 수정하려고 한 거 아니냐? 폐기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폐기한 건 하나도 없고요. 다만 상황이 바뀌어서 일부 연기된 뿐입니다. 라고 말도 참 이쁘게 합니다. 부평 2공장으로 온다는 BEV, 차세대 BEV 북미 공장으로 간다는 얘기, 그 얘기 이미 웹챗에서 흘렸는데요. Z2BEV가 북미로 가는 게 사실입니까? 첫째, 개발은 우리가 확실합니다. 둘째, 생산은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그 다음, 부평 1공장 생산 물량은 매우 견고합니다. 아니, 부평 2공장으로 온다는 BEV 문제를 물어봤는데 왜 부평 1공장 생산 물량이 견고하다는 얘기를 하죠? 저 얘기는 안 준다는 얘기를 애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천시하고 MOU 체결 직전까지 갔죠. 부평 첨단지구에 충돌 테스트장을 짓는다. 근데 작년 9월에 일방적으로 인천시에 안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있는 투자 계획도 지금 취소하고 있는 마당에 투자 계획이 취소되거나 폐기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연기될 뿐이랍니다. 웹체스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차세대 말리로는 통합된 부평 공장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부평 1, 2공장 통합 안 받아주면 어쩔지 모르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글로벌 지형에 어떤 변화가 될 걸까요? 왜 이러죠? 작년 조직도입니다. 댄 앵커스 회장 겸 CEO, 스티븐 버스키 부회장, 그리고 팀이 우리한테 익숙한 인물이죠. 이 세 명의 인물이 영원히 GM 조직도에서 사라집니다. 제품개발 부사장이던 메리바라가 CEO로 올라오고요. 이사회 회장 자리에는 테오도 홀스오라는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요. CEO와 회장을 분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GM은 두 개 체질을 경쟁하는 게 전통인데요. 엔지니어 출신을 CEO로 앉히다 보니까 재보통을 이쪽 이사회 회장이 앉혀가지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 것 같아요. 북미 사장이던 마크루스가 제품개발 부사장 자리로 가고 CFO의 재무 책임자 벤 암만이 이 자리에 회장 직속의 사장으로 해서 각 지역 본부를 다 관할하는 걸로 했고요. 최근에 오펠 이사회 회장으로까지 벤 암만이 올라왔죠. 그리고 GM 차이나 매튜 첸 그리고 북미 사장은 앨런 바티 이 정도 멤버 체인지가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한 10살 가까이 젊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MK 20XX 내지 한국 GM에서 철수한 협정이 미우나 뭐나 어쨌든 우리와 교섭하고 아웃다 다투기도 했던 그런 인물들이 이 조직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얘기들을 책임질 그 말을 했던 얘기를 책임질 인물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메리바라가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이 플랫폼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중에 중요한 게 감나죠. 2005년 10월에 가마 플랫폼 폭lum이 독일 오펠이었는데요. 한국 GM 대우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GM 대우가 승승장구하죠. 작년에 GMK 20XX 발표할 때 한국 GM 글로벌 소형차와 경차의 폭lum이다라고 팀리가 말할 때만 해도 안전한 것 같았는데요. 입단했는데 차세대 안 되고 개발은커녕 생산도 안 하겠다고 던집니다. 그리고
본래 이때 유럽에서 가까울 때요. 협약 중에 하나가 오펠은 저 소형차에다가 간만 플랫폼을 쓰지 않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오펠이 저급의 차량이 오펠 코르사인데요. 코르사는 SCCS라고 해서 피아트랑 공동 개발한 그 별도의 플랫폼을 사용하죠. 현재 생산되고 있는 오펠 아담도 SCCS 플랫폼을 쓰는데요. 그런데 차세대 오펠 코르사를 지금 개발 중인데 그 개발 계획 이름이 글로벌 간마입니다. 오펠 차량에 다시 간마를 태운다는 거죠. 게다가 글로벌 간마라면 아무래도 의심이 많이 됩니다. 그 간마의 홍lum이 다시 독일로 옮겨진 게 아닌지요. 작년에 5개 상업부에서 IO에서 이제 GM 차이나가 독립됐죠. 그리고 러시아 법인은 올해 1월 1일자로 유럽 사업부로 편입시켰습니다. 남은 IO 쪽 보시면 호주 공장은 폐쇄, 한국 공장은 생산량 축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쉐보레 유럽도 IO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쉐보레 유럽 철수는 폐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 현재 한국 GM에 불어닥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한국에만 오는 변화가 아니고요. 글로벌 개념으로 보면 IO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재편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통상임금, 규제, 환율 이런 건 다 핑계인 것 같고요. 미국 완성차와 파워트레인 공장들의 투자 계획인데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10만 달러 단위까지 투자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각 공장별로요. 그리고 이거 투자해서 뭘 할 건지 도장시설 신설, 승용차 공장시설 개선 등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죠. 100만 달러 단위까지 각 공장별 투자 계획이 쭉 나와 있고요. 신규 변속기 공장, 차세대 변속기 공장, 생산 캠퍼 건축 등등 투자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오로지 한국만 5년간 8조로 퉁치죠. 아무것도 구체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작년에 이런 발표 났을 때 2016년까지 40억 유로 투자해서 하겠다 했을 때만 해도 전혀 구체화가 안 돼 있어서 5년간 8조 투자한다는 2020X하고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꽤 구체화됩니다. 4월달에 파워트레인 소품시험 설비 확대에 3억 달러 가까이 별도로 이 투자계가 별도로 투자한다고 발표하고요. 350명의 엔지니어를 채용해서 실제로 23개 신차 모델과 13개의 신형 파워트레인 개발에 나섭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독일 부품사, 부품 공장이죠. 카이저슬라우펜 공장을 시설 개선하는데요. 저 공장에서 시설 개선한 뒤에 바로 말리부 디젤에 들어가는 2.0 디젤 엔진을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죠. 2016년까지 110억 달러, 한국은 12조 원을 쏟아부어서 4개 공장을 더 짓고 현재 6개니까 총 10개가 되죠. 생산 캠퍼를 500만 대로 늘리니까 작년 GM이 글로벌에서 판매한 숫자가 971만 대인데요. 1000만 대 좀 안 되죠. 즉 향후 GM이 중국에서 판매량 절반을 찍어내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중국 내수용만이 아니라 수출용까지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게다가 부품도 현지화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제가 발표가 났는데 쉐보레 크루즈 신형, 그러니까 MCM 모델인가 이걸 중국에는 3, 4분기에 출시를 한대요. 거기에 1.4, 1.5 터보 엔진을 중국에다 준답니다. 중국의 선양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속기도 그동안 6단 자동 변속기를 넣었는데 7단 변속기를 새롭게 개발해서 중국 신형 크루즈에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부품도 이렇게 현지 생산 개발을 쭉 하고 있어서 심지어 CKD를 중국이 이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 CKD 수출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호주는 아시다시피 암울하죠. 결국 공장 폐쇄까지 갔습니다. 환율 때문이래요. 한국도 환율 때문이라면서요.